존재숲에 있습니다. 늙은 괴테와 붉은 망토를 입은 헤겔이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독일에는 혁명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년 헤겔파의 움직임, 다른 말로 헤겔 좌파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그죠? 이 시기는 1830년 7월 혁명에서 1848년 3월 혁명까지 지속되는데요. 이 시기에 독일에는 문학과 철학 양쪽에서 혁명의 바람이 불어 낭만주의를 뒤집어 엎으면서 그 꿈을 실현시켜야 된다. 헤겔의 정신에 숨어 있는 신을 없애고 인간으로 바꾸면서 그 꿈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 이게 다른 말로 헤겔 좌파. 여기에는 문학가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 그래서 문학가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이니히 하이네라고 하는, 이 혁명 정신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구츠코프, 문트, 베르너,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철학에는 바우어, 브루노 바우어예요. 바우어, 포이얼바하, 다비드 슈트라우스, 막스 슈티르너, 모제스 헤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칼 막스까지 가게 돼. 그러니까 요 시기에 철학을 잘 알게 되면 사실은 칼 막스까지 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겠죠. 그죠? 요 강의는 단편 강좌에 들어가겠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괴테의 문학과 헤겔의 철학은 독일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낭만주의적 꿈으로 끝났고, 초기 헤겔이 프랑스 혁명에 감동하여서 세계의 밤을 쓰고 정신현상학을 쓸 때만 해도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현실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변혁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헤겔이 베를린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말년인데, 법철학 서문, 그 다음 법철학과 종교철학과 역사철학과 미학을 강의하면서 점점 국가주의자가 돼.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또 국가를 종교화시키는 듯한 그러한 강의를 하면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죠. 그죠? 이런 헤겔은 늙은 헤겔인데, 이 기존 질서의 영합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자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철학 서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철학은 모든 현실성에서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네르바의 올빼미 부엉이는 저녁이 돼야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은 회색에 회색을 더 칠하여서 얻어진 거고, 그것을 아무리 칠하여도 낮에 활동하는 젊음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하나의 보수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이 듣기에 따라 다른데, 해겔 좌파들이 보기에는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실제로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엄청난 국가 관료들과의 친분이 있었고 기존 질서에 안주하면서 대체로 즐겁게 살았죠, 그죠? 콜레라가 오지 않았다라면 베를린 대학의 총장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겠나. 그의 철학 역시도 말기로 가면서 점점 국가에 대한 종교적 헌신을 이야기하지를 않나, 점점 보수화되어 갔어. 그래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모토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은 국가를 통하여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정신현상학에서도 객관정신에서도 절대정신의 현현으로서 나타나는 게 국가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개인은 뭐냐? 개인은 오직 이 정신의 실현에 따라서 자기의 자유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서, 대가리로 하는 관념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실현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노동하는 노예의 그 탁월한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법철학에서는 마치 법을 통하여 국가의 권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철학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종교를 동원해서, 심지어 예술조차도 국가 안에서 그 경계에 머물러서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를 않는, 정말 붉은 망토를 드는 헤겔에 대하여 이제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헤겔은 이런 면도 있지만 상당히 혁명적이고 부정적인 것과 이질적인 것을 통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종합을 이야기하죠, 그죠? 또 다른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비판에서도 이미 헤겔은 자기 철학 안에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종교의 역사화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신의 정신이 이 땅에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든지, 초월적인 신을 역사 속으로 끌어내린 것, 이것은 헤겔의 어떤 업적이죠, 그죠? 이것은. 그런데 법철학으로 가게 되면서 이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해.
실제 삶도 그랬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1830년도 7월에 그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독일에서 그러한 기운이 불기 시작하게 되는데,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낭만주의의 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성, 해결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의 해결은 이것을 위기라고 했고 걱정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콜레라가 와서 3월 31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르드와 더불어서 낭만주의 운동을 비교적 탁월하게 이끌었습니다. 문학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대문호로 알려져 있죠. 괴테 역시도 32년도에 사망하게, 이 독특한 어떤 그러한 역사의 어떤 거.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볼 때는 괴테는 바이마르 대공국의 어떤 종으로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학을 기존 질서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안일함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꼰대 비슷하게 돼 간다라고 본 거예요. 바이마르 대공의 종복이었고, 그죠? 자기의 안일함을 추구했다. 그래서 문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 인격적인 괴테의 얼굴, 늙은 괴테를 저주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육체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츠코프는 발리라고 하는 작품을 쓰는데, 엄청 그 당시로는 도무지, 프로이센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영국의 런던 보다 엄청나게 보수적이었어. 심지어 봉건 질서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 독일이에요. 독일 프로이센이야. 그 당시에는 프로이센이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항 운동이 막 나타나. 발리 디 츠바이플러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거였어. 의심하는 여자 발리, 그리고 문트의 또 다른 작품이 낙테스 베누스, 벌거벗은 비너스, 이런 육체 해방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리스도교 개신교 국가였잖아. 프로테스탄트 국가였고, 이런 것들이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문화였어. 금서가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이네는 이런 운동을 하다가 독일에서 제재를 받으니까 프랑스에 가서 평생 살았잖아. 그죠? 하이네의 낭만파와, 그 다음에 니체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독일에서의 종교와 철학의 역사, 이런 것들은 철학자에게 중요한 작품이죠. 그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전통에 대한 저항으로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작품들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신에게로 돌렸던 그 숭고함을 다시 인간에게도 되돌려 놓고,
낭만주의가 꿈꾸었던 그 숭고한 세계, 무한자의 세계, 인간과 신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 거기에서 가끔 신은 또 무신론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죠? 문학이 꿈꾸었던 세계,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명했던 단어는 바로 레알리지룽이라고 하는 현실화, 펠비얼클리흉, 어떤 꿈을 실현한다는 것, 이 땅에서. 이런 정신이 강했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가치의 전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집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디팔타이, 이게 영어의 파티예요. 당이야, 당. 당파를 이루어서 이 운동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강했어요. 가히 이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저쪽에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도가 따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당파를 지어서 논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꿈의 세계를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이런 시를 쓰고 이런 작품을 쓰고, 그리고 금지되었던 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자유와 해방을 노래했던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은 실현이야, 실현. 낭만주의의 꿈, 그 꿈은 현실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났어. 베르네와 하이네도 논쟁을, 엥겔스와 하이네도 논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철학에서는 종교 비판을 통해 헤겔이 살려놓은 그 절대 정신을 이제 인간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 브루노 바우어 같은 경우는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다비드 슈트라우스, 신학자였죠. 그죠? 근데 헤겔 좌파에 들어. 그 이유는 종교 비판을 통하여 그 종교 안에서 나타난 예수의 신성을 없애버려. 그리고 종교 안에서 신화의 작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에서 페르디난트 바우어라고, 브루노 바우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역사적 예수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는 신화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리고 역사적 예수는 어떤 초월적 신의 계시의 어떤 뜻을 이루려는 그런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신화화가 이루어져. 다비드 슈트라우스 예수전에서 이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에서 까잖아, 슈트라우스를. 그죠? 첫 번째 1권이 슈트라우스잖아. 그 예수전에 대해서는 예도가 따로 강의를 하나.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신화화된 그 예수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역사적 예수의 어떤 인간적 삶을 이야기해. 그게 예수의 생애인 거예요. 다스레벤 예주라 그러죠. 그죠? 이게 이제 엄청나게 팔렸어. 그 당시에 몇 년이 지나서 10만 부가 팔린 책이 바로 다비드 슈트라우스 예수전이. 그리고 브루노 바우어는 여기에 대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종교 비판을 가하죠. 그죠? 그는 공간복음서 비판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사 비판을 쓰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은 자기 의식에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그 신화를 창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종교를 탈신화화 시켜서 인간 예수를 남겨놔버려요. 여기에서 포예르바하가 얘도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이러한 종교의 신화화는 인간의 소외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모든 신에게로 투사한 이 프로이찌렌, 이 투사라는 이 개념도 정신분석학 개념이잖아. 그래서 신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에게 투사한 그 모든 위대한 인간의 가치들을 다시 인간에게로 되돌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에게로 투사함으로써 소외된 인간을 다시 신체를 통하여 살려내야 되며, 너와의 신체적 공동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유를 이제 마르크스가 뒤집어 버리죠. 그죠? 그리고 슈티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der einzige und sein Eigentum, 그러니까 유일자와 그의 소유물, 그의 유산, 자산,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 슈티르너의 유일자 개념은 헤겔의 절대정신의 개념을 인간의 자아에게로 다시 빼앗아 버리는 거야. 이것은 알베르 까미가 반항하는 인간에서 또 길게 다루기도 해요. 이 슈티르너의 어떤 이런 방식으로 헤겔을 해체하면서 종교 비판을 가하고, 그것을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어떤 혁명의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해. 그런데 마르크스가 1846년도에 독일 이데올로기를 쓰면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청년 해결의 이 운동 속에 마르크스가 있다라는 이 중요하죠. 그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종교에게 돌려졌던 절대자의 개념,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운동하는 그 정신을 인간에게로 돌렸다. 더 나은 세계는 신의 정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마르크스한테서 클라센 로제 게젤샤프트, 계급 없는 사회로 가게 되죠.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역사는. 그죠? 참 대담하죠. 마르크스가 참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 대담한 계급하면서 그것은 이미 인류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래서 원시 사회를 분석하고 원시 기독교도 분석하고, 그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좋죠. 이 사회로 가면서 이 과감한 약속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 공산주의, 공산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도기가 영속화되면서 또 다른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역사의 교훈인 거예요. 오죽하면 에른스트 블로크가 희망의 원리를 썼겠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인류의 꿈을 이 사회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약속, 그죠?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에 한 세기가 지나가게 됐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실질적인 사회혁명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운동이 있었어도 이 청년 해결파, 해결 좌파들을 통하여 이런 혁명이 독일에서 일어났느냐? 아니요. 이게 그 독특한 거야, 이게. 응? 그래서 마르크스도 프랑스를 여행하고 나중에는 영국에 정착해서 살잖아. 이들 역시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잘리고 프랑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프로이센 사회에서, 그죠? 양지로 못 나오고 음지에서 혁명운동을 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네도 프랑스에서 가서 살다 죽어요. 그게 독일은 되게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정말 보수적인,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게 지금도 강하죠. 지금도 있어, 그런 게. 프랑스하고 완전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 대한 열등감을 통하여 독일 철학이 발전을 했는데, 이런 해결 좌파 운동 시기에도 이것은 사상적 운동으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런 사유는 뭐예요? 이런 실천 철학, 이런 사회 실천 철학은 오히려 독일이 아닌 프랑스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응? 나중에는 영국에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은 레닌의 혁명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실현되죠, 그죠? 이 독특한 거야, 이게. 응? 그러나 이들이 없었다 그러면 마르크스도 나올 수 없었어. 마르크스는 포예르바하를 비판하면서 11번째 태제를 쓰잖아.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말을,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 왔다. 그러나 관건이 되는 것은 지주페랜던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 변화는 해석의 종국엔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망토를 두른 해결을 뒤집어 엎는, 대가리로 하는, 머리로 선 해결을 거기에 이제는 사회적 몸을 집어넣는 운동이
나타나게 됐던 거야. 게젤샤프트 케어펄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사회는, 존재는 뭔지 알아? 마르크스한테서 그 존재는 사회적 몸이에요. 이 사회적 몸은 다시 말하면 국가나 법이나 종교나 예수를 지탱시키는 노동하는 노동자의 몸이야. 그 몸이 사회적 몸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나 헤겔 이전에, 그죠? 헤겔이 철학에서 사회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철학은 상당히 순진했어. 헤겔 안에서 헤겔을 해체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마르크스도 포에르바하를 비판할 때도 네가 말하는 그 신체적 자아, 네가 말하는 종교 비판,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인간은 겨우 직관하는 어떤 자아에 그치지 않는.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 안에서 이것을 사회적 관계 안으로 다시 수용하여 사회의 몸을 제시하죠. 그죠? 그래서 헤겔 비판을 통하여 마르크스는 다시 태어나. 그러나 그 안에는 헤겔이 있는. 그 청년 헤겔 좌파들을 비판하면서 헤겔 철학에 근거해서 이들을 까버려요. 독일 이데올로기도 그래요. 그래서 슈티르너의 유일자 개념도 까버리잖아. 그죠? 마르크스 진단은 니네들은 너무 이 혁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곧바로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여기에서 멸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점차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급하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겔이 없으면 마르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자본론까지 가는 거야. 그러나 헤겔이 자기도 모르게 옹호했던 그 국가주의에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서문에서 종교 비판을 하게 돼요. 저녁에야 날아다니는 올빼미라고? 저녁에야 날 수 있는 부엉이? 개소리 하지 마. 이 늙은 철학, 이 회색의 회색을 덧칠하여 이미 젊음이 다 가버린 이런 철학은 없어야 된다. 철학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저녁에야 나는, 그리고 저녁에야 날 수 있는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 부엉이는 혁명의 새벽을 알리는 프랑스의 갈리아의 수탉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 나와 있잖아. 사실 하이네도 30년대 7월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너희는 들었는가라고 막 알리고 다니는 거야.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갈리아의 수탉의 울음소리가 독일 철학에서 플로레타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노동하는 사회적 신체가 없다면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어? 법이 존재할 수 있어? 종교가 존재할 수 있어? 예술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은 프롤레타리아와 더불어서 시작되고 이들이 완전한 해방을 갖게 될 때 철학은 폐기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예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순진했다는 게 드러났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 지적을 통하여서도 울려 퍼지듯이 자본주의의 독주를 통하여 나타난 또 다른 기존 질서의 힘, 거기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하여 가는 어떤 변혁의 사유로서, 그죠? 오늘날도 살아있죠. 그죠? 마르크스의 유령은 죽지 않는 거야. 거기에는 헤겔의 망토, 보수화된 헤겔의 붉은 망토를 비판하고 머리로 하는 철학을 다시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종교 비판을 통하여 역사와 사회 속에서 꿈속에서나 꾸었던 그 꽃을 이제는 살아있는 꽃으로 꺾기 위하여 낭만주의를 까는 거죠. 그죠? 종교의 환상을 까는 거예요. 그 장미꽃, 현실 속에서의 꽃으로 꺾어내기 위하여 갈리아의 수탉은 계속해서 새벽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까면서 그죠? 보다 더 철저했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라는 갈리아의 수탉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또 다른 방식으로 울려 퍼지고 있어. 그죠? 상당히 많이 변화됐지. 알티세르, 그 다음에 또 랑시에르, 바디우, 슬라보의 지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도 기존 질서의 힘에 의해서 억압되고, 그 다음 삶의 빈곤이 찾아올 때,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거기에 언제든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소리, 그것은 바로 늙은 괴테를 비판하고 헤겔의 망토를 찢어버리는 이러한 청년 헤겔파들의 혁명적 사유 속에서 출발했다라고. 재밌죠, 그죠? 이게 오늘의 주제야. 생각해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 철학, 요 30년대부터 48년까지의 이 문학과 철학에서 울려 퍼진 독일의 이 운동, 그죠? 이 청년 헤겔 좌파들의 운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의 맥락을 오늘날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물러갑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